어젯밤 미국 증시를 보던 분들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크셔서웨이 A주 주가가 순식간에 99.9% 폭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고 폭락 사태도 정상화됐는데요. 이 와중에 버핏 회장의 의연하고 또 침착한 자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조명됐다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최근 중국의 국채 매각분마저 사들이면서 미국의 구원 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열릴 때 말 그대로 대혼선이 발생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워렌 버핏이 어제 보여줬던 의연한 태도,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예. 오늘 주제는 우먼어믹스에서 여성의 우먼과 경제학의 이코노믹스를 포함한 저널리즘 용어인 우먼어믹스 가지고 얘기할 거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있을 수 없는 여성 대통령이 그렇죠. 나왔고요. 또 같은 시점에 아이슬란드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세계적으로 보면은 IMF의 게로게바 연임이 됐죠. 예. 그다음에 내일 모레 있을 ECB 회의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라가르도 총재 그리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 지금 파월이 아니고 제닛 옐런이에요. 그래서 제닛 옐런 이렇게요처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사실 그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성분의 역할을 좀 큰데요. 우리 한국경제TV의 새벽 방송도 이 김천을 비롯해서 여성분들이 좀 이끌어가죠.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캐스터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의 힘이 커지고 있다. 이게 세계 경제의 모든 모습이다. 또 사회라든가 이런 데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용어로 우먼어믹스라는 용어가 나온다. 예. 근데 오늘 그 이 주제를 갖지 않았던 것은 미국 증시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나왔죠. 저도 이제 그렇죠. 아침 방송을 위해서 사실 그 뉴욕 개장 시간은 꼭 좀 보고 자는데요. 예. 개장 초에 깜짝 놀랐습니다. 버크셔에서 주스가 가장 그 세계에서 높은 주가인데요. 99.9로 폭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케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98점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 보면 프레시 크래시 현상, 여기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잘 알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99%다 날아가니까 여기 절벽이라는 표현을 써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 이것이 이제 결국 기술적 문제로 해서 장마판에 많이 회복을 했었는데요. 초반에 떨어진 것이 워낙 부담이 돼서 다우지스 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 버크셔에서 주식이 제로다 이렇게 보면 그걸 맞아 쓴 워렌 버핏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미 투자자들 사이에는 워렌 버핏이 이번 사태에 보여줬던 의연하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 자막이 이거 돌아가겠습니다는 보여줬던 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워치에서도 워렌 버핏이 보여줬던 장면, 이것이 마켓워치의 톱으로 이렇게 워렌 버핏이죠. 예. 그래서 톱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인데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예. 미국의 그 주식, 대부분 다 주식을 투자하죠. 그래서 주식의 달인이라 그러죠. 근데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 미국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그 미국의 국제시장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 그래서 미국의 국채시장이 자금 경색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니까 더 자금 경색이 심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앨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단기채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는 모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재현 PD께서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쭉 스프레드로 보여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전부 만기와 관계없이 전부 국채금리가 안정이 됐습니다. 예. 한번 보면 단기물서부터 장기물까지 전부 그렇죠.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단기물을 사주는 과정에서 단기물 가격,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저렇게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버핏은 주식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채를 매입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네네. 중국이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버핏의 국채 매입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렇죠. 예. 또 올해 버핏이라든가 이번에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국제 시장의 자금 경색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이죠. 예. 최근 들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면 한때는 세계 최고다. 그래서 1조 3천억까지 이렇게 한때는 갔는데요. 이게 순서상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는 시점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달에는 1조 달러가 붕괴됐죠. 이때도 예.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달에 8,054억 달러가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말에 공식 통계는 7,674억 달러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국채 매각 속도를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지금 월로 평균적으로 한 100억 달러씩 줄입니다. 예. 그러면 계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는 7,500달러 선마저 붕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왜 이게 중국의 국채 매각이 이렇게 빨리 될까 하는 측면은 미국의 고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고관세는 가격 할증제이기 때문에 예.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면 사실 무력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안화 절하 수단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 절하를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풀 것이냐. 인플레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 그림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각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 강세되겠죠. 달러 강세는 위안화 절하죠. 아. 그러면 위안화 절하되면 미국의 고관세가 무력화되죠.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를 유일하게 받쳐주고 있는 디플레이션 수출, 디플레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관세는 중국의 저가 수출, 디플레 수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미국의 국채 매각을 통해서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를 하면 자, 미국의 고관세가 무력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수단을 하고 있는 디플레 수준을 재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자, 중국은 미국의 국채 매각,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의 국채 매입을 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미중 간의 국채 대전쟁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관세에서 환율 전쟁 그리고 국채 대전쟁 이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을 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 되고 있다. 결국 금융 사이드의 마찰로 지금 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옥죄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그 10월에도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더 상황이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중국의 미국의 국채를 매각할 때는 일단은 사실 파월과 바이든과 그 다음에 앨런조차도 곤혹을 당한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각자 해당하는 사람이 물론 미국 정계를 볼 때는 공통적 요인이지만 예. 사람별로 어떤 곤욕을 당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디폴트 위험이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그러면 디폴트 위험이 증가하면 사실 대선에서 바이든이 가장 불리하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있는 사람보다 없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전통적 지지층은 중하위 계층, 밑에 계층이거든요. 이자 부담 증가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미국의 국채 매각하면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저질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페드라든가 파월을 옥죄하는 거죠. 예. 굉장히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리고 앨런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미국이 의도치 않은 강달러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의도치 않은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려서 쌍둥이 적자를 줄이겠다 한 것이 지금 제니 앨런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달러 강세가 되면 앨런의 이 노력도 무력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세 가지. 그러면 자, 경제 전체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는 데는 그 질적인 요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볼커룰에 미적용되는 은행에 보유한 국채를 집중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자, 중국의 국채 매각은 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 예. 하락했죠. 그러면
지급 준비 부족한 지방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뭐냐? 대손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지급 준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 내가 맡겼던 홍행커가 맡겼던 은행에서 지급 준비 부족해? 그러면 예금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인출하겠죠. 빼겠죠. 빠르죠. 예. 근데 지금 디지털에서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인출하죠. SB 사태가 그랬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작년 3월에 이어서 제2의 금융위기를 중국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파트너에 해당되는 일본에 대해서 좀 중국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사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출구 전략 강구하는데요. 그렇죠. 출구 전략하는데요.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면, 매입해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경제가 1, 4분기에 경쟁이 마이너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수출마저 안 되면 일본의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 신뢰도가 우리 그 대통령 지지도를 얘기해서는 뭐 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는 그보다 낮습니다. 그보다 낮을 그때 조사할 때마다 다 되니까 이 9개 법칙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수출이 안 된다.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기시다 정부의 조기 총선이라든가 조기 하야 문제가 되겠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도울 길이 좀 마땅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와 페드 어제도 얘기해 주셨죠. 오랜만에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짚어 주셨고 또 버핏마저 여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의 이 내용은 좀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예. 이 워렌 버핏이 저런 사고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 방송을 위해서 신기합니다. 상당히 사실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재무가 바이백하고 그다음에 페드가 5월 회의에서 QT 금요를 축소시키고 MBS를 35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국제 재투자한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바로 버크셔 의회의 워렌 버핏 회장이 미국의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주느냐 하면 5월 페드 회의 이후에 매주 100억 달러씩 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매주 100억 달러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부분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 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인과관계상 보면 중국의 국채 매각을 워렌 버핏이 다 사느냐, 그 사주는 것을 사주느냐, 그거는 사실 시장 관계상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처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별, 선입선출법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거 인가를 하지 못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의 그 국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매주 100억 달러씩 워렌 버핏이 사주시니까 예. 결국 중국의 국채 매각을 워렌 버핏이 다 사준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워렌 버핏은 주식의 달인이다. 오로지 주식만 한다 하는데 미국 전체 단기물의 3%에 해당되는 1,580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80억 지금의 한 줄 수준으로 어떠냐? 210조가 넘습니다. 상당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국채 매각을 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경색되고 미국의 금리 올라가면 아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다음에 사실 파월도 제니 옐런도 어려워져. 그리고 미국의 제2의 금융위기 돼. 예. 이럴 때 사실 버핏이 이렇게 미국의 단기채를 사주고 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민간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재단에 넣는다. 이것보다도 더 큰 자선 사업이 뭐냐 하면요. 국가가 어려울 때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게 가장 큰 자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기부하는 게만 자선 사업이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국가를 구해내는 게 가장 큰 자선 사업입니다. 국민은 저것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의 맥락과 맥을 갖춘다 하는 것을 우리 경제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에게 붙는 수식어가 참 많죠. 여기에 구원 투수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 SVB 사태 때 말 그대로 구원 투수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원 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셨죠. 예. 제가 존경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됐을 때 굉장히 지방 위기 그리고 더구나 2008년에 2009년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를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워렌 버핏이 보여줬던 자세는 굉장히 큰 뉴스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하시겠습니다는 SB 사태로 인해서 3월 FOMC 회의 직전에 아주 굉장히 최대 고비를 맞았죠. 그래서 작년 3월 회의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과연 시장에서 액면부대를 받아들일까. 왜 그러냐면 파월과 페드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월과 페드가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상태에서 위기 파이터 역할로서 제닛 앨런이 상당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나섰었던 거고 예. 그때 당시에 제닛 앨런과 워렌 버핏이 같이 협의해서 제닛 앨런이 워렌 버핏에 자문을 구하고 그랬던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때만이냐 하면 금리위기 당시에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에 자본 수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때도 위기 파이터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페드라든가 미국의 정책 당국자보다 시장의 신뢰를 더 얻는 것이 버핏입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예. 버핏이 나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미국의 지방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골드만삭스와 그때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본 수출하는 관계로 해서 금융위기도 사실 미국이 보면 그걸 계기로 해서 제2의 국가로 전락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극복하는데 그 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대통령하는데 워렌 버핏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또 구원 투수 역할을 자처하는 건 굉장히 존중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네네. 그런데 본인의 투자 수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기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다면 돈을 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가의 자선사 퍼더라도 사실 본인 자신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역할인데요. 우리가 작년 10월, 11월 달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지금은 이제 수준 자체가 조금 4.5를 왔다 갔다 하는 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10년물이 5%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그만큼 경색됐다는 거죠.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채권 수익과 관련해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여기 있었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공매도 청산, 아데니가 공매도 청산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국채 투자, 미국의 국채 투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자, 국제 자경단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제 자경단이 자막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는 너무 오랜만에 작년에 11월 달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으면 1984년에 요즘 많이 얘기 나오시죠? 예. 야데니가 첫 거론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경단이라는 건 뭘까 하는 것은 KBS 말의 사극 드라마에서 태조 왕건의 자경단이 진출합니다. 그럼 자경단은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람을 좀 죽이는 그런 게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완화시켜서 합니다는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예. 자경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경단은 앞으로 국채금리가 5%더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예. 그때 당시에 후려쳐 파는 것이 자경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자 앞으로 국채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를 청산해 버렸습니다. 공매도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가 가격 하락세의 저점이다. 앞으로 올라간다. 금리는 떨어진다. 하는 각도에서 양세력이 맞았습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지금까지 모습 보면 어떠냐 하면 자, 이 페드라든가 파월은 어느 쪽에 손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렇게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과 페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자경단과
그다음에 공매도 청산 세력과 어떤 쪽으로 판가름을 할 것이다. 아직도 판가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미 재무부 이런 역할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6월 FOMC 회의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분기 회의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나오고 경제 전망이 나오죠. 예. 그런 상태에서 6월 점도표는 12월 달, 3월 달, 그다음에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으면 5월 달 이렇게 회의를 쭉 보면 작년 12월 달에 최대 6차례.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공매도 청산 세력, 국제 청산 세력이 대단히 승리하고 채권 작용단이 판단 실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판정승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왔다는 것은 페드가 사실 6차례 걸쳐 금리 인하 부분이 자꾸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월 달 점도표에서는 이것이 뭐냐, 중립금리가 4.6%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많아봐야 3차례. 이렇게 줄었죠. 예. 근데 5월 회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월 회의에서는 자, 여름 휴가철 이후에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줄였다. 그러면 이번에 6월 달 회의가 이제 6월 13일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예. 점도표에서는 페드가 어떤 변화를 줄까? 변화 주기 어렵습니다. 변화 주기 어렵습니다. 점도표 상에서는 변화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막이 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점도표 상에서는 6월 달에 역시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에 제닛 앨런과 그 바이백이죠. 예. 그다음에 사실 워렌 버핏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드라든가 파월이 판가름하지 못하겠다. 그럼 누가 판가름하느냐 하면 사실 재무부와 그다음에 워렌 버핏 자체가 예측을 잘한 상태에서의 수익성 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채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단기물을 상경해서 수익이 나겠죠? 왜냐?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재무부의 바이백, 이건 6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하죠. 150억 달러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죠. 예. 그러면 사주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채권 단기물을 샀으면 돈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페드가 금리 인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지금의 어려운 라스마일 부주의에서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페드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워렌 버핏이 단기물이 샀던 것이 국채를 샀던 것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의 자선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본인 자신에서 돈을 가장 크게 벌고 기관 자체를 존속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에 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익도 못 벌고 자, 국가에 반하는 민간 기관은 오랫동안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 많은 금융사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끝으로 이 연기금과 관련해서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예.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누가 역할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좀 시중은행은 공기업적 역할, 그다음에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그 정도 위치가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은 연기금이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제는 뭐 우리가 서머랠리 뭐 이렇게 해서 주가도 예, 화끈히 이렇게 올랐습니다는 사실 우리 경제가 외국 자본이 이게 유력에 받쳐는 상태에서는 연기금 거지 좀 받쳐줘야 사실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탄탄하거든요. 예. 근데 연기금도 뭐냐 똑같이 수익률 관점에서 해외 투자하니까 우리 증시가 뭐냐 외국인이 주인은 나가고 개개단 사람 들이는 상태에서 국내 금융 시장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MPC가 뭐냐 우리 개인 투자가 똑같이 행동하게 되느냐 아니죠. 기관과 구성원의 모습이라든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재원이 뭐냐 홍영표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후를 위해서. 그다음에 재원 규모의 유효성 1,000조 원이 넘거든요. 예. 막강한 영혼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수익성 위주로 이걸 평가하는 이렇게 그동안의 그동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분들은 예. 국감에서 단순히 수익률 방식으로 MPC를 평가하면 이런 모습에서 어려울 때 정작 워렌 버핏처럼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공공성을 띠는 이런 식에서 감사 방식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국내 증시가 어려울 때
꼭 좀 MP3라든가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 최후의 보리 역할을 좀 꼭 좀 해달라. 예, 그게 당신들의 존재가 이유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우리 증시의 구원 투수를 자초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